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는 언제부터, 신자유주의도 작은 신자유주의, 뭐 큰 신자유주의,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겠지만, 그,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세계화는 이제 그, 북미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8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70년대에 그 브레튼 우주 체제가 무너지면서 자본 이동의 자유화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80년대부터 그 세계화가 본격화된 거죠. 근데 네. 이제 한국은 이미 그 개방 경제이고, 그다음 무역 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화에 쉽게 그 부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실제로는 언제부터, 그것은 어, 예, 그러니까 예. 한국은 이제 그 수출 중심이라고 하지만 수출은 많이 했는데 한국은 수입은 많이 규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네, 말씀드려서 관세 장벽이 네네, 높았죠. 네, 한국은 시장을 그렇게 개방은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한국이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방한 계기가 OECD 가입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김영삼 정부에서 본격화된 건 맞죠.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네,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 복지, 국가가 네, 그 이전부터 생겼었는데, 이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이 작은 복지국가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관계에 들어가게 되나요? 그 사실 YS 정부 하에서 한국이 이제 시장 개방을 점차적으로 하게 되고 특히 OECD 가입을 위해서 시장 개방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무슨 실업률이 확 높아진다거나 엄청나게 많은 빈곤층이 존재했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S 정부에서는 그 기존의 복지 정책은 해왔지만 새롭게 복지 정책을 더 확장시키고 더 새로운 것을 도입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펴고 시장 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펴서 IMF를 막고 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IMF 덕에 오히려 복지 제도가 더 확충되고 네, 굉장히 그 반전이 네. 이루어졌다는 얘기처럼. 네, 사실 IMF 전에 한국이 OECD 가입하고 이럴 때는 우리나라가 완전 선진국이 다 됐다고 많이들 기대 내지는 착각을 했었거든요. 네, 80년대 후반에. 네네. 그랬었는데 90년대 후반에. 90년대 후반에요. 네네네.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IMF 경제 위기가 오고 난 후에 그 한국의 그 급격한 시장 개방, 급격한 세계화의 문제들이 드러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IMF 경제 위기 이후에 한국의 그 고실업 문제, 그 다음에 한국의 그 빈곤층, 그 저소득층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도입을 했었죠. 그때 그 그런데 기초생활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김대중 정부 때 그 IMF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정리해고 제도라든지 몇 가지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제 맞습니다. 그 조건을 이제 그 수락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자유주의적인 그 노동 정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고 네. 그다음에 뭐 경영의 유연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네. 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복지제도가 확충된 거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반대로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 더 네, 네. 본격화됐다. 네. 김영삼 정부 때부터.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후에 그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네. 비정규직화가 더 그 가속화되고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이제 양쪽 방향의 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 네. 거죠. 네. 그때 사실 IMF 그 경제위기 난 후에 한국 사회의 상황이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서로 성격이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복지 그 제도는 몇 가지가 도입이 됐지만 그 노동시장 유연화로
지금 노동 비정규직 문제라거나 저임금 문제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계속 악화되고 있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MF 위기 이후로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 일정 정도 도입은 됐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노동 문제가 굉장히 나빠졌다라는 거. 또 하나는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한국의 경제 체제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거나 예를 들면은 주주자본주의로 간다거나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IMF 이후로 한국이란 나라가 크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한국 발전국가 유형의 성격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미형 미국식의 노동시장 유연성 그다음에 자본시장 개방의 그런 두 얼굴을 있었고, 같이 가지고 있었다. 사실은 새 얼굴이었어요. 새 얼굴. 하나는 뭐냐면 유럽식의 노사정위원회 네. 그걸 해가지고 새 얼굴을 가진 한국의 국가 한국 네. 자본주의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거가 교착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IMF 이후에 그 세 가지 네, 얼굴이 네, 이제 네. 계속 동시에 네, 네. 경전하면서 네. 오고 있다. 네. 근데 이 세 가지 흐름은 어떤 우리가 이제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네. 하나의 이제 사회 세력들이 어떤 방향을 더 지지하고 네, 맞습니다. 또 더 끌어가고 이러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 가지 흐름. 네. 이제 사실 이제 IMF 이후로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엄청 많이 돌때고 이게 가장 힘이 셌다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미국식 자본주의 아니면 미국식 복지국가, 작은 복지국가 계속 하나가 더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외세, 대외 의존성. 네네. 그거는 네, 또 하나 있네요. 네네. 80년대 그 얘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 얼굴이 아니라 네, 내 얼굴, 네, 네. 내 얼굴. 그래서 국제적인 측면. 네, 한국은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유럽적 성격이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사정위원회가 있는데 노사정위원회가 처음 생겼을 때는 그거에 대한 기대가 꽤 컸었고 이게 한국의 복지나 노동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걸로 사람들이 믿었었는데 사실은 그게 좀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던 거였죠. 예. 또 하나는 한국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는 발전국가주의적인 예를 들면 재벌 문제라거나 그런 것도 그대로 있었고 저는 이 세 가지의 한국 정치경제적인 성격이 이게 네. 복지국가와 똑같이 조응이 되는데 신자유주의는 이제 미국식의 우리가 계속 영미형 복지국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네. 거고 우리가 뭐 노사정위원회라거나 한국의 노동운동 같은 게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힘을 갖게 되면은 유럽식의 복지국가, 유럽식 유형도 가능할 수 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혹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나라 복지국가는 작은 복지국가고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이 또 한편으로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정위원회 같은 측면이 있고 노동운동도 노동운동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뭐 대외적인 의존성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노사정위원회니 노동운동이니 이런 것들은 이 복지국가의 이 하부 구조라고 뭐 가정을 한다면 혹시 우리나라 복지국가는 작은 복지국가인데 신자유주의형 복지국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이 들리는데. 아니요, 신자유주의 복합적이라고 말은 하기는 어렵고, 근데 저는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 한국이 그런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성격이 지금 혼재돼 있다, 예. 혼재돼 있다 또는 그 세 가지가 서로 갈등한다 예. 그런 예. 교착 상태라고 저는 그러면 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이 같이 있는데, 네네. 그리고 복지국가는 작은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미래 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까요? 예를 들면, 스웨덴이나 뭐 덴마크 같은 북유럽 나라들도 굉장히 개방 경제에다가 무역 의존도가 높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일수록 사실은 노사 간의 타협이라거나 노사정 조정이라거나 그런 걸 함으로써 그런 그러니까 대외적인 그런 영향, 대외적인 변수를 많이 약화시키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대외적으로 수출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부적으로 서로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점을
짚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스웨덴형 복지국가로 네네, 가야 가는 된다 거죠.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비슷하고 네. 그런데 스웨덴은 노사 간의 이 발달한- 타협주의가 이제 잘 발달했고 또 노사정이. 예, 하나가. 노사정이 잘 했고 네. 근데 우리나라의 그 비추어 보면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많이. 그래서 갈 수 있나 이런 이제 의문들이 또 많이 제기되는데 네네,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영미형이라고 간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복지를 조금뿐이 안 한다. 그러니까 복지 지출을 조금 한다. 그냥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영미형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복지를 하는 거는 이제 유럽형이 내지는 북유럽형이 되겠는데, 그것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더 쓰고 덜 쓰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형 복지국가를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든 시장, 그러니까 노동시장이라거나 자본시장이라거나 무슨 기업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미국형으로 가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유럽이나 북유럽형으로 간다는 얘기는 단순히 복지 지출을 많이 해서 갈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려면 노동시장이 조정이 돼야 되고, 노동시장이 통합이 돼야 된다거나 그런 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어떤 형태의 복지국가가 이상형이냐 네. 이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복지국가가 우리 몸에 맞겠느냐 네, 네.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란 네,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복지국가하고 네. 우리나라가 이상으로 삼아야 되는 복지국가는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보면은 북유럽형은 일단은 이상적이다. 그리고 영미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반대로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걸 이제 보면은 얘기가 또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네. 한국에 과연 스웨덴 형의 복지국가가 가능하냐, 또 그게 맞느냐, 반대로 얘기를 하면 뭐 영국이나 미국형이 우리 몸에 더 잘 맞는다, 여러 가지 이 조건 면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또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네. 예, 잠시 후에 네. 예, 한국에서 과연 네, 네. 어떤 복지국가가 가능하겠는가? 네, 네. 복지국가가 가능한 어떤 조건들. 네. 그래서 각 여러 분야와 세력들이 또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 한번 네.